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내가 이제 앞에 자락을 좀 깔게 먼저. 이번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2012년, 10년 전 박근혜 때하고는 달라요. 그때는 좌절이거든. 박정희 레거시의 어떤 큰 벽에 꽝 부딪힌 거예요. 근데 좌절은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이번에는 좌절이 아니에요. 일종의 상실감 같은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정말 저 낮은 수준이 안 보이는 건가? 응? 저렇게 모질한데? 이게 못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표차가 적어서가 아니라 그 수준이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10년 전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리 사회의 바닥을 본 것 같거든. 10년 전에는 전의를 상실한 것이고 이번에는 위로가 필요해요. 바닥을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2030 여성들이 정치씬에 딱 등장한 걸 보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와, 새로운 세대다. 더구나 또 최근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게 또 본의 아니게 큰 위로가 되고 있어요. 호바 내가 뭐라 그랬어? 바보 맞잖아 호바.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있어요. 박근혜 때는 깊은 애정이 담긴 표였어요. 지금은 애정이 없어요. 애초 빌려온 거거든. 할 수 없어서 선택한 거예요. 정권 교체라는 프레임, 비호감 선거라는 프레임, 여론조사, 가스라이팅. 근데 이런 건 유효기간이 선거와 함께 끝납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골든 크로스가 벌써 난 거 아니야. 이번 주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제 더욱 심각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보다 더 낮아지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보다 당선인의 긍정평가가 더 낮아지는 결과를 다음 주 월요일 날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월화 수요일인데 조금 더 가파르게 부정평가가 올라가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많이 올라가서 지금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의 지지율이 지금 크로스가 되는 상황을. 위로가 되고 있다고. 사람들이 막 쓰러져 있다가 벌떡 일어났어. 일단 용산 집무실 거는 좀 블랙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블랙홀이지. 예, 특히 우리 국민들이 금전적인 문제. 1조든 5천억이든 돈 많이 들어갈 건 뻔하단 말이지. 예, 뭐 일반 국민들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찍었던 분들, 특히 이제 중도층하고 젊은층 서울, 뭐 중부권 이런 쪽도 부정평가가 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애초 애정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 여의도의 특징은 민주당 그 지방선거 출마 애정자들 그동안에 출마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막 전화가 옵니다. 본인들이 얼마나 취약한 지지 기반 위에 서 있는지 자기들은 모르는 거예요. 프레임 위에 탄생한 거거든. 이 프레임은 선거와 함께 유효기간이 끝난다니까. 아니, 이게 사실 뭐 주술 정치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쌓여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하는 행태가 합리적인 판단일까라는 의구심이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고 봐요. 예를 들어 문 대통령이 자 그렇게 서두를 일 아니야 라고 한번 정리했잖아요. 사실 그게 찬스였어. 그러면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빠져나와야 되거든. 더 깊숙이 들어가. 집에서 출퇴근할 거야. 절대 안 들어가. 단 하루도 안 돼. 씨발. 그걸 보고 누가 오 그래 네 말이 맞아. 누가 그러냐고. 이상한데 이거? 납득이 안 가지. 그런데다 하필 그게 또 국방부잖아요. 보수층들이 볼 때도 좀 황당한 느낌이 있죠. 집에서 왜 출퇴근해? 응? 대통령 차가 아침 저녁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출퇴근할 때마다 매일 뉴스 나온다? 지나간다고 막을 거 아니야. 양쪽으로.
사가지고 사람들 사진 찍어. SNS 맨날 올라와. 낮에 막히잖아? 그럼 생각나. 이 씨발. 배달앱에 뭐 시켰는데 안 오면 또 생각나고. 혹시 내 오토바이를 그렇지. 짜장면이 왜 안 오지? 혹시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취임한 다음에 인선 있잖아요. 장관 인선, 총리 인선 네. 이럴 때 이제 그때 막 많이 욕먹는 빠지게 거거든. 되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윤창중 수석 부대변인이었는데 그렇지. 당선된 지 한 달 만에 지지율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었고요. MB 같은 경우는 장관 인선, 어린지 어렌지. 예. 뭐 거기서 그래서 시작됐지. 그래도 장관- 70% 넘었어요. 그랬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70%대 이제 중반에서 시작을 했고, 그렇죠. MB 같은 경우는 70%대 후반에서 시작을 했죠. 근데 보통은 이제 한 2, 3개월 지나면서 이제 인선 과정에서 MB도 후보자 3명이 낙마했어요. 언론도 그때 비판을 시작하거든. 근데 지금 심상치 않아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안철수 인수위원장한테 총리까지 설마 맡겠냐. 원래 예. 총리 줄 생각이 없지. 그런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너무 빨리 말했어. 언론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나. 홍준표 의원도 굉장히 지금 열받아 있어요. 왜냐하면 대구 시장 나가려고 하는데 감점료이 굉장히 크거든요. 25%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제거하려고 한 거거든. 네. 이제 부담되잖아. 사실은 지지율도 높았잖아. 2인자가 4년 후까지 계속 쓴소리를 낼 수 있잖아. 그래서 대부분이 한 6개월 정도 되면 실력이 드러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한 분들이 있었는데 6개월. 이렇게 빨리 올 줄은 6일. 야, 전무후무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자가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였는데 빛이 사라져 버리면 반사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국민의힘에서도 용산 이전에 대해서 서둘지 말라. 당연하지. 많은 그 의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안 먹힌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결과론입니다만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기자회견하고 브리핑을 했잖아요. 그게 더 나빴어. 최고 이제 결정권자가 직접 브리핑하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수습하기가 어렵죠. 아파트 소장님이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방선거를 지금 아까 얘기하셨는데 실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이겼잖아요, 대선에서도.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좀 열세였는데 기초단체장이든 기초의원들이든 처음에는 절망적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 의뢰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거 보면 서울도 해볼 만하다 이런 분위기로 좀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독단적이고 오만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견제 의석을 주합니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국민들이 끄덕끄덕 거릴 것 같아요. 인수위 있는 데가 경복궁을 바라보면 왼쪽 벽에 붙어 있는 건물이에요. 걸어가도 뭐 5분이면 가는 거리예요. 그거 안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지. 아니 그러니까 그 단 하루도 안 들어가겠다 이 말이 상당한 얘기죠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 새끼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나온다는 건데 이제 불통의 이미지가 더 치워지기 때문에 지지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 다음 대통령 다시 돌아가게 생겼어 이거. 그렇죠. 다시 돌아오면 그 비용은 다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5년 후에 다시 어딘가로 옮기거나 돌아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원래 대선 끝나고 바로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대선 이기는 정당이 압승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불과 3개월 만에 치러진 선거임에도 민주당에서 꽤 선전을 하거나 오히려 민주당이 앞서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충청권이 변수가 되겠죠. 이번에 이제 세종시 빼고 대선 결과에서는 밀렸는데 당선자 시절의 이슈는 취임과 함께 끝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더 이어져요. 출퇴근을 계속 할 거니까. 이게 쓴소리를 내부에서 하기 좀 어려운 구조라고 느껴지는 게 당선자의 이 고집도 좀 굉장히 강한 것 같고 저 정도까지 드라이브 걸었는데 반기를 지금 와서 든다? 홍준표, 유승민 등 대권 주자들이 해줘야 돼요. MB도 예전에 세종시정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막 반대하고 그때 만약에 MB가 끝까지 만약에 고행을 했으면 MB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누가 당선인한테 민주당 지지자들 그동안 뉴스를 안 봤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커지니까 보게 돼 사람들이. 이거 아니, 도대체 뭐야? 사람들이 누워있다가 일어났다니까. 50조 풀리는 것도 이제 5월달 풀릴 것 같은데 그런 게 이제 우선순위에 있었으면 그거부터 했었어야지.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이렇게 되면 야 지지율 그렇게 낮으니까 돈 푸는 거 아니야? 효과가 떨어지죠. 자, 이번 선거에서 여론조사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크죠. 진짜 박빙 선거였거든요. 박빙 선거였는데 일부는 오차범위 밖에
상당히 근데 그게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벌써 것으로 2달 가까이, 1달 반 가까이 계속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조사들도 굉장히 많았죠. 계속 노출됐잖아. 네, 노출이 많이 됐죠. 여론조사가 그렇게 받쳐줬고 특히 60대 이상 2층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되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더 가는 거죠. 여론조사가 천병 역할을 사실상 한 거죠. 가스라이팅 한 거지. 예. 미국 같은 경우는 538라고 538.com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조사기관들을 평가해 놓은 그러니까 A+부터 뭐 C, D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미터나 윈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평가를 해서 세계적으로 좀 기존 여론조사 기관의 등급 네, 등급. 그래서 평가. 네, 평가하는 거를 이번 좀, 대선을 치르고 그래서 나서? 국민들도 이제 어떤 조사기관들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으니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것도 좀 필요하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해야 하고요. 정말 박빙이었거든요. 저희 조사에서는 정말 초박빙이 맞았어요. 근데 마구 쏟아냈는데 그래도 포탈에 막 걸려. 신생업체가 엄청난 오차 범위 밖에 수치를 보여주면 오래된 것들이 오차 범위 내에 있으면 노출하지 말아야 되거든. 근데 포탈에 계속 걸려. 그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지금 이택수 대표가 말한 대로 등급을 냉정하게 해보자. 그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여론조사 기관 하나 설립하려고. 기존 여론조사 시장은 전혀 터치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 경쟁 상대가 아니니까. 새로운 모델 하나 만들어 보려고. 딴지 미터. 대한민국 마음을 좀 읽어보려고. 구상은 이미 섰는데 시작할 때 알려줄게. 그러니까 포털에서 지지율이 나갈 때는 의뢰사나 조사기관 이름이 비좁으니까 안 나가고 그냥 윤석열 몇, 이재명 몇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 엄청나게 미쳤지. 예, 거기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많이 앞서는 결과들이 또 비슷한 식으로 노출이 됐다면 승부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 조사를 의뢰하는 언론사나 이런 데서 조사기관에 돈을 제대로 줘야 돼요. 그리고 조사기관은 조사의 품질을 높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거고요. 총수께서 뭐 만든다니까 제대로 하는지 우리가 한번 감시해 보겠습니다. 내 1번 프로젝트야. 막 기다려봐. 자, 이제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